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천국 일부 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연말하면 따뜻함, 행복함, 네. 즐거움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오르게 마련인데 이번 연말은 왠지 모르게 좀 시장도 그렇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이렇게 시장 분위기까지 막 마냥 밝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네.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좋은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이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줄 세 분의 남자 이태우, 임종혁, 최영동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태호 파트너. 네. 그래도 처음에는 좀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이야기인데요. 네. 자, 미국에 이어서 인도까지도 러브콜이 들어왔다. 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고가를 좀 쓰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억이 납니다. 섹터 이야기할 때 해운과 조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 네. 조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이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사실 내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뭐 지금 조선업종에 대한 고평가 논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일부 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고평가를 만드는 고평가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인데 과거랑 앞으로의 이제 조선업종을 바라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원래 기존에는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업종은 뭐 PER 같은 이익 기반의 밸류에이션을 좀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조선업종은 PBR을 가지고 이제 자본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조선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과 같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본의 감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인 이 밸류에이션 측정 방식대로 현재 시점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평가 이야기는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워낙 이제 내년도의 흐름들 그리고 현재의 흐름들은 수주 모멘텀들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선업종을 판단할 때도 이익 기반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최근에 뭐 미국이라든지 조선, 뭐 이런 인도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선의 분위기 자체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 그럼 강력하게 좀 홀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미국과 인도 모두 지금 한국 조선 업체에 관심을 보인다면 저도 사실 조선주를 안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 조선사들은 지금 3년치 일감이 좀 꽉 차 있는 상태고요. 뭐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아서 과연 그 물량이 저희한테 온전히 올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임종혁 파트너, 오늘 뭐 이 인도와 관련한 이슈가 과연 안 그래도 지금 강세인 조선 업종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의미를 살짝 부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환율 환경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가 이제 조선 섹터입니다. 수요가 살아있고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조선이 당연히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NG 운반선 시장이 생각보다 호황 국면이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LNG라는 게 자체가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전 브릿지 연료로서 이제 LNG의 역할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화석 연료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 같고 그 중에서 LNG 인프라와 관련된 어떤 규제를 유의미하게 이제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LNG 인프라 구축되고 LNG 물동량 증가하고 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하면 또 대규모 친환경 초대형 LNG 운반선 발주 시장이 또 한 번 열림으로써 K조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 함정 MRO를 비롯해 갖고 뭐 군함을 건조할 때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고 또 특수선뿐만 아니라 이제 상선 건조에 있어서도 K조선과 협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선업황은 참 좋아요.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 키 맞추기 상승 흐름이 앞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다른 섹터 살짝 공부 덜 하시고 조선 섹터에 대한 어떤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었지만 최영동 파트너 방금 얘기해 준 대로 조선 관련한 섹터의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예. 그리고 이태우 파트너도 잠깐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 고평가 논란은 내년에는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 제가 인도 관련해가지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야 이거 생각보다 조선사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치 물감이 일감이 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도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물량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조선사 입장에서는 좀 든든한 뒷배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일부 물량들이 어찌됐든 중국 쪽으로 가긴 갈 거예요. 그렇다고 되면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는 상황에서 LNG를 기반으로 한 이 선들이 지금 계속 지금 교체 수요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사들에 대한 리바운딩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지만 하나엔진을 비롯한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이 엔진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괜찮았었어요. 네. 그렇다고 되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뭔가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사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글로벌 조선사에도 엔진에 대한 수입 수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조선사들에 대해서 뭐 부담스러워서 매수하겠다 좀 어렵다 사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라도 이 조선 기자재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절대적인 주가에 대한 비교를 해봤었을 때도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52주 신고가 계속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일부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조선 랠리에 좀 후발로라도 좀 탑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조선주, 조선 기자재 강했지만 네.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지수가 결국 하락 전환한 건 환율 때문이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60원까지 뚫었는데 이태우 파트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환차손을 꾸준히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시장의 투자의 매력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건데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요거만으로 좀 수급이 돌아오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확실히 그 부분만을 가지고 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내년도에 이제 뭐 미 증시에서의 분위기를 좀 봤을 때 현재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 결국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국채 금리가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른 원화 약세가 같이 이제 상존하다 보니까 더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해소가 되어야지만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인데 일단 정책적인 리스크는 결국에 시간의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해당 정책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를 만드는 이 기인하는 그 요인 자체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결국 미국 내에서 이 국채금리 강세 요인은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물가 정책을 보게 되면은 수입 물가는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이 있지만 에너지 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에너지 물가의 하향 안정화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네. 석유화학과 관련해서 긍정 친화적인 정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당선 이후에 물론 이제 100일 액션 플랜이 진행되는 그 구간에선 변동성은 나아질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그 이 달러 강세를 만들었었던 국채금리 강세 요인을 상고하저로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의 이 역사상 이 10년 최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내년 그 초반에는 좀 여전히 변동성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동 파트너, 예. 방금 뭐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일단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는 쪽에서 내년에 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 좀 먼저 선제적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뭐 잘하는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 글로벌 경기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국내 내수 쪽에 좀 방점을 좀 두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는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내년도에 빠르게 인하 속도를 좀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 하느니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국내에 미치는 파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상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결코 좋은 상황들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또 좋은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강달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 상황을 보시게 되면 미국 경기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강달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다른 여타 국가들은 그렇게 미국의 경기 성장에 대해서 수혜를 못 입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정책 자체가 리쇼링을 기반으로 해서 달러를 지금 미국 본토로 지금 다 끌고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다고 되면 이제 이게 올해까지의 스토리다라고 했었을 때 내년도에 미국의 경기 성장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의 약세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미국 통화들은 강세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되면 하느니 내년 초에 좀 공격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킨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 나서 정책에 대한 변화가 경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나온 내용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원달러 환율 지금 1,450원? 저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450원 정도가 그래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 오늘 깨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휘둘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환율이 이 정도로 휘둘린다라는 거는 글로벌 시장 내에서 국내의 그러니까 국가죠 국가 이거 지금 국내 경제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들까지 지금 혼란기에 있다라고 대한민국을 지금 판단 내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고환율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득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경제학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원론적인 흐름들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레벨 환율의 레벨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은 진입 시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는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450원이 뭐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우리 임종혁 파트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시장이 결국 지금 가장 걱정하고 좀 궁금한 부분은 네. 이 환율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전국 불안 이전에도 노무라 증권에서는 1,500원까지 열어뒀었고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월 달 5% 이상 상승을 했고 2022년 10월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요. 네.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당황스럽지만 네. 1,450원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1,450원이 지지선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 근처까지는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450원과 1,500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의 뭐라 그러죠? 특정 밴드에서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시점은 1월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의 주요 저항선이 1월 달에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투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고환율 환경 속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놈의 환율 때문에 수급 환경이 너무 불안정해 갖고 지금 섣불리 이제 좀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만약에 고점을 찍고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익 추정치가 이제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제법 나올 수 있고 그 시점은 내년 1분기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환경, 그러니까 네. 어떤 긴 터널을 막 지나가는 시점인데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 이런저런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이즈는 현재 지수에 충분히 차고 넘치게 녹아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딥밸류 구간에 진입한 상태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증시보다도 훨씬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는 호재가 과반영돼 있고 한국 증시는 악재가 과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행퍼가 8배 근처에서 거래될 때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선행퍼가 8배 정도에서 거래될 때 그 다음 연도에는 좀 뭐 유달리 주가가 잘 가는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의 선행퍼가 8배 초반 혹은 그 이하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익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봐도 선행 PER이 8배 근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에는 코스피가 제법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줄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현재 비중을 유지하거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추구할 수 있는 장기 이익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인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 답은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쵸. 들어요.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이고 네. 그것만 좀 해소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라면 이태호 파트너 우리가 환율 관련해서 수출, 수입 이걸 또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관련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수혜를 받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뭐 당분간 흐름 자체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수출주로서의 어떤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시점에서 뭔가 비중을 많이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더 추가적인 어떤 이익 모멘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사이드 요인은 많이 있지만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어쨌든 1월과 2월 달에 이런 수출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놓는 것도 좋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년도의 1월 부근에는 변동성 이벤트와 이제 모멘텀 이벤트가 좀 많이 상존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변동성 이벤트라고 보면은 뭐 이제 미국 내에서 1일부터 보면은 부채 한도 증액 시한이 있고요. 3일에는 신규 의회 소집, 그리고 뭐 20일에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27일에 상원 내각 표결이 있고 28일에는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정책 초안이 제시가 되는데 사실 2기의 내각 인선 속도를 보게 되면은 11월 5일 이후로 19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기 때보다는 한 2.5배 빨라진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변동성 국면이 초반에 좀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주 중심의 그런 포트도 일부는 있어야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더 어떤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CES 2025라든지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이제 시장 내에서의 이벤트성 요인들이 중간중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수급 이기는 장사 없다고 지금 외국인들 빠져나가고 개인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조금 네. 모멘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임종혁 파트너, 이제는 차라리 내년을 생각해야 한다면 방금 뭐 이태호 파트너가 짚어주신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CES도 있고 어떤 업종을 조금 봐야 될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CES 2025는 참 개별주 매매하는 분들한테 고마운 이벤트예요. 요 이벤트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만 열심히 공부해도 저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바이오의 어떤 트렌드가 뭘까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GLP-1 유사체 계열 비만 치료제 관련 긍정적인 이슈가 내년에도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지금은 이제 대세 비만 치료제가 이제 젯바운드하고 위고비인데 이 두 개 품목은 주 1회 피하 주사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월 1회 피하 주사 제형 비만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어 보이고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AI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호 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 마커 등을 이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ADC 신약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대세 항암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DC 신약 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것 같고 또 네. 유전자 가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상에 없는 참신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일부 뭐 기업들도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스토리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과거의 기술 수출을 잘한 기업이 미래에도 기술을 잘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죠. 알테오젠은 이제 SC제형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할로자인 그리고 한국의 알테오젠 두 개 기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갖고 있는 빅파마들이 본인의 블록버스터를 SC제형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뭔가 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할 때 알테오젠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뇌질환 치료제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장벽 투과율을 올려야 돼요. 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ABL 바이오란 말이죠. 그 ABL 바이오도 빅파마가 러브콜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ADC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술이 필요한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니가캠 바이오니까 이 기업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네. 그리고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이 펩트론의 스마트 데포라는 약효조건 플랫폼 기술이 활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일라이릴리가 뭐 기술 평가하겠다고 이제 계약은 체결했지만 그 평가 결과가 근접적으로 나오면은 또 본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본계약 체결 어쩌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위로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약간 넘사벽이라 그러죠. 남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체 발광 차별화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아마 1월 달에 주가가 좀 치고 나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바이오 관련해서 종목까지 짚어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최영동 파트너, 방금 뭐 했던 이야기가 좀 결이 비슷합니다. 25년 우리가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모멘텀, 과연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살아있는 섹터 분들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2025년도가 이제 주가가 다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해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가격 메리트는 지금 살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을 좀 초점을 맞추셔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는 2025년도에 새롭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연말 들어서 가장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 자율주행. 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FSD를 통해서 13버전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말 정도 되게 되면 로보택시에 대한 상용화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상당히 조금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여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탑3 안에 드는 모빌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원천 기술이라든지 뭔가 자율주행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다시 불거졌었을 때 관련 기업들에 대한 빠른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사실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정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이번에 로봇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대부분이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여타 뭐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상당히 좀 다른 영역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 이제 앞서서도 미국 중국 얘기를 했는데 이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저희 화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뭐 사람과 같은 의사소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컵이라든지 과일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놀라운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 여타 뭔가 이제 제조 하드웨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스토리들 자체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AI에 접목된 로봇으로 전환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대기업이 자금을 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1등으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이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속에서 계속적인 이제 투자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은 좀 테마적인 관점일 수는 있겠지만 로봇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좀 도래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까지 좀 주목을 해보자고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